기대의 심리학, 기대. 기대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어떤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이야기 산책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상황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기대감을 갖고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점심 맛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하루는 문제없이 지나가면 좋겠어. 등.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도 기대를 하곤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또는 우리 친구에게, 더 나아가 나의 주변의 모든 이에게 기대를 하기도 하고 또 기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대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어떤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하네요. 원하는 대로, 누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걸까요? 생각해보면 타인에 대한 기대일 때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는 않았을까요? 또는 나의 일임에도 타인의 기대를 느끼며 타인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려고 노력하지는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책에서는 잘못된 기대로 힘들어하는 12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관점을 심리적 측면으로 풀어주어 좀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들은 상황과 맞지 않는 기대로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와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쓰다 지치신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의 책에서는 나의 어떤 모습을 만나게 될까요? 책의 일부를 소개해드리니 여러분에게 좋은 책 추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이제 책과 함께하는 이야기 산책을 떠나볼까요? 잘못된 기대가 내 삶을 힘들고 버겁게 한다. 우리는 기대 덕분에 스스로를 이만큼 일으켜 세울 수 있었고 어떻게든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기대는 항상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지는 않는다. 때때로 기대는 우리를 버겁고 힘들게 한다. 우리는 엇갈리는 기대와 버거운 기대 때문에 지치기도 하고 버거운 마음과 기대를 들어주어야만 할 것 같은 마음 사이에서 한없이 갈등하고 방황하기도 한다. 복잡하게 뒤엉킨 마음의 문제에는 언제나 잘못되고 비현실적인 기대가 숨어 있다. 1장에서는 크게 기대한 만큼 좌절되었을 때 크게 실망한다는 기대치 위반 효과를 중심으로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는 피그말리온 효과가 전하는 긍정적 기대에 대한 통념을 집어넣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무리 좋은 의도를 품고 있을지라도 기대가 현실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을 때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음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2장과 3장은 각각 아틀라스 증후군과 피터팬 증후군을 다루고 있다. 이 두 증후군은 겉으로는 상반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버거운 기대에 대한 극단적이고 부적응적인 대응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아틀라스 증후군은 모든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이 시대의 완벽주의자들이 경험하는 고난을 보여주고 있고 피터팬 증후군은 어떤 기대이든 회피하고 싶어하는 이 시대의 어른아이가 가진 문제를 대변한다. 4장부터 8장까지는 잘못되거나 높은 기대를 받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는데 타인의 기대가 클 경우 나타나는 어려움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애초에 하고 싶었던 일에 대한 의욕조차 사라지고 혼자서는 잘하던 일도 못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기대에 휘둘리게 되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게 되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스스로를 가치가 없다고 느끼게 된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9장부터 11장은 기대를 하는 입장에서 어떤 기대의 오류에 빠질 수 있는가를 돌아보고 더 합리적이고 건강한 방식으로 기대를 할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는 자주 겉모습만 보고 잘못된 기대를 하기도 하고 타인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아중심성에 빠지기도 쉽고 정보에 대한 편향된 태도를 보이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을 나타내기 쉽기 때문이다. 마지막 12장에서는 우리가 가진 성공을 둘러싼 기대를 돌아보고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살펴보며 이 책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이 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두 가지다. 하나는 모든 기대를 다 들어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힘들 때마다 기대를 잘 살펴본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메시지가 나와 함께 자신을 돌아보는 작업을 했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처럼 이 책을 읽는 독자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맹신한다. 피그말리온 효과. 지연 씨를 변화시킨 바로 그 사건. 지연 씨를 변화시킨 사건은 중학교 1학년 때 일어났다. 중학교에 올라간 지 얼마 안 된 그녀는 시험을 보기 전날 우연히 가회 선생님을 만났다. 선생님은 다른 학교에서 먼저 치른 시험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녀는 영문도 모른 채 그 시험지를 열심히 풀었다. 다음날 학교 시험지를 받아본 그녀는 깜짝 놀랐다. 어젯밤 가회 선생님과 함께 풀었던 바로 그 시험지였기 때문이다. 덕분에 그녀는 시험에서 처음으로 1등을 하게 되었다. 그 전까지는 공부에 욕심도 없었고 공부를 잘해본 적도 없었지만 그 일로 인해 그녀는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기대를 받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공부를 잘하는 것, 그래서 누군가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그렇지 않을 때와 어떻게 다른지 확실히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 전까지는 선생님들 눈에 띄지 않았고 저 자신도 되도록 눈에 띄지 않으려고 늘 고개를 수그리고 다녔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숙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갑자기 그 친구에게 주연이한테 물어봐서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친구들과 선생님이 대단한 듯 저를 바라보는데 굉장히 뿌듯하고 부끄럽기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부터 그녀는 공부를 더 열심히 했다. 자신의 진짜 실력은 아니었지만 공부로 인정받고 나니 인정받는 것에 대한 욕심이 커졌던 것이다. 게다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공부를 잘한다는 인정을 받게 된 만큼 앞으로 잘하지 않으면 더 괴로워질 것 같아 불안했다. 공부를 잘하거나 좋아서라기보다는 공부를 잘하는 것에 대한 기대, 인정에 대한 욕심, 본래의 실력을 들킬지도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자신을 채찍질하게 된 것이다.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피그말리온 효과. 지연 씨가 경험한 일은 교사를 비롯한 어른들의 기대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심리학자 로버트 로젠탈과 레노어 제이콥스는 바로 이 점을 알아보기 위해 교실에서 일어나는 교사와 아동의 상호작용에 대한 실험을 했다. 그들의 실험은 피그말리온 효과, 기대와 칭찬의 힘이라는 저서에 명시되면서
교육 심리학자들은 물론 아동교육과 발달에 관심이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왔다. 그들은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기대와 그 기대에 반응하는 학생들의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다. 학기가 시작될 무렵 그들은 초등학교 전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후 교사들에게 검사 결과와 발전 가능성이 큰 학생의 명단을 공개했다. 그 후 교사들에게 다음과 같이 알려줬다. 7, 11, 18, 20, 25, 31, 32번 학생들은 잠재력이 높게 나왔네요. 앞으로 공부를 잘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이 정보는 학생들의 잠재력에 대한 심리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보가 아니었다. 그들은 학생들의 잠재력에 대한 거짓 정보를 듣고 난 교사가 해당 학생들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그 기대가 학생들에게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거짓 정보를 주고 학기 말까지 기다린 것이다. 학기 말이 되고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을까? 학기 말이 되고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을 확인했을 때 로젠탈과 제이콥스는 놀랄만한 결과를 얻게 된다.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로 뽑은 학생들이 실제로 다른 학생들보다 더 높은 학업 발전 수준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사실 그들이 애초에 호명한 7, 11, 18, 20, 25, 31, 32번 학생들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에 바탕을 둔 검사 결과로 선별된 것이 아니라 그저 제비뽑기 같은 방법으로 선별된 것이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 이 실험을 계획하고 주도했던 로젠탈은 이 결과가 교사의 기대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이야기한다. 잠재력이 있다라는 평가 결과를 들은 그 순간부터 교사들은 누군가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을 것이다. 높은 잠재력이라는 기대로 학생들을 대하면 학생들은 암묵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자신을 실제가 아닌 잠재력으로 바라보는 교사의 기대를 인식하게 된다. 그러면 학생들은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 결국에는 교사가 기대한 잘하는 누군가가 된다. 무작위로 선별한 7, 11, 18, 20, 25, 31, 32번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더 큰 성적 향상을 보여주게 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지연 씨가 선생님의 기대를 인식하며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말이다. 피그말리온 효과의 맹점 2. 부정적 선입견. 피그말리온 효과는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자기 충족적 예언이란 자신이 그럴 것이라고 기대하는 대로 결과를 얻게 되고 또 그 결과에 주목하게 된다는 뜻이다. 알란 차이켄, 에드워드 지글러, 발레리안 더르가는 로젠탈과 제이콥슨의 실험을 확장해 교사와 학생 간의 생생한 상호작용을 녹화해 자료로 모으고 이를 분석했다. 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자기 충족적 예언이 이루어지는지 살폈다. 그들은 로젠탈과 제이콥슨처럼 학생들을 무작위로 뽑고 교사들에게 선발된 학생들이 영리한 학생이라는 정보를 준 뒤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살폈다. 그 결과 교사들은 영리하다는 정보를 얻은 학생들의 응답에 더 호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더 자주 미소를 지으며 더 오래 시선을 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런 상호작용은 매우 미묘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교사의 긍정적 기대를 받는 학생들에게는 그 영향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교사의 기대와 긍정적 피드백을 받은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학교를 더 좋아하고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성적 향상을 위해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정보를 미리 듣는 것은 긍정적인 선입견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결과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약 교사들이 학생들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미리 받게 된다면 이들의 상호작용은 어떻게 달라질까? 로젠탈과 제이콥스는 이런 자기 충족적 예언이 불러오는 긍정적 기대와 긍정적 효과에 주목했지만 뒤집어 본다면 이 이론은 긍정적이지 않은 기대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바로 부정적인 기대를 불러오는 부정적인 자기 충족적 예언과 그 효과에 대해 말이다.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새 학기가 시작되어 새로운 반에 들어가는 재민이는 마음이 설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초등학교 6학년이 되어 이제 다시 5학년 때의 친구들을 매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안도했고 무엇보다 담임선생님이 바뀐다는 사실이 제일 좋았다. 5학년 때 담임선생님은 어쩐 일인지 재민이를 좋아하지 않았다. 선생님은 그가 무슨 일을 하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고 대놓고 아이들 앞에서 면박을 주기도 했다. 교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선생님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초등학교 5학년 아이에게 선생님의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큰 고난을 의미했다. 5학년을 보내는 내내 반에만 들어가면 주눅이 들었던 재민이는 이제 6학년을 잘 시작하고 싶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새롭고 활기차게 보내겠다고 방학 내내 결심하고 다짐하며 6학년이 되기를 기다렸다. 새 학년이 되고 새 친구를 사귀고 새로운 담임선생님을 만나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을 따라다니던 부정적인 기대를 떨쳐버리고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그런데 이런 그의 설렘은 얼마 못 가서 사라질지도 모른다. 새로운 담임선생님은 재민이의 5학년 담임선생님에게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미 부정적인 기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는 피그말리온 효과는 때로 우리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를 형성하게 하는 맹점이 있다. 특히 많은 교사들은 학생을 직접 만나보기 전에 이미 이전에 가르쳤던 교사들의 의견과 평판, 그리고 집안 배경과 성적을 세심하게 살피고 기대를 형성한다. 또한 이 기대는 재민이처럼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을 시작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나 기존의 기대를 벗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은 우리들의 발목을 잡는다. 피그말리온 효과의 또 다른 맹점은 부정적인 선입견을 형성할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누구도 이 효과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로젠탈과 제이콥슨의 실험에 대해 심리학자 로저 호크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기대가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된다는 점은 일부 학생들에게는 부당할 것이다. 기대 때문에 억지로 뭔가를 한다. 보상의 숨겨진 대가. 그는 왜 집중할 수 없을까? 현수 씨는 오늘도 책상 앞에 앉아 한숨을 쉰다. 아침에 어렵게 일어나 도서관까지 오긴 했지만 책을 펼쳐도 집중이 잘 안 된다. 대학교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공부를 잘했다. 하지만 수능에서 기대한 만큼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한 뒤 재수를 하는 동안 공부가 싫고 지겨워졌다. 사실 공부가 싫은 건 재수할 때 처음 느낀 것은 아니었다. 맞벌이를 하시는 부모님은 그가 자라는 동안 이런저런 학원에 보냈고
그는 학원을 전전하는 것을 당연하게 느끼며 학창 시절을 보냈다. 학원에 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부모님을 실망시키거나 혼나기 싫었기 때문에 꾹 참고 다녔다. 재수 끝에 서울로 올라와 대학 생활을 하면서 난생 처음 부모님의 간섭에서 멀어져 혼자 생활하기 시작하자 그는 갑자기 자유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다. 첫 학기 내내 불규칙한 생활을 하고 수업은 물론 시험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결국 성적이 기준치에서 모자라 학사 경고까지 받고 정신이 번쩍 든 그는 2학기부터는 열심히 해보리라는 마음을 먹었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다. 책만 펴면 기운이 없고 내용이 머리에 전혀 들어오지 않아 집중이 안 된다. 공부를 잘하던 현수 씨는 왜 혼자서 공부를 할 수 없게 된 걸까? 저마다 다른 내적 동기. 같은 일이 주어지더라도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반응을 한다.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라는 주문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지만 어떤 사람은 진지하고 즐겁게 그림을 그린다. 또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하는 것이 자신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만나거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일을 더 좋아한다. 사람마다 쉽게 동기화되는 부분과 잘 할 수 있는 각자의 영역이 다르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한 사람이 쉽게 동기화될 수 있는 재능을 알아보고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기보다는 하나의 길을 강요한다. 그 사람 본래의 내적 동기를 해치는 것이다. 내적 동기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의욕과 의지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 자동차로 치면 자동차를 굴러가도록 하는 엔진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몸으로 치면 온몸 구석구석 피가 돌도록 펌프질을 해주는 심장이라고 할 수 있다. 엔진이 고장나면 자동차가 쉽게 굴러가지 못하고 심장을 다치면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내적 동기가 손상되면 마음은 한 곳으로 모이지 못하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집중을 할 수 없고 행동이 산만해지지만 도대체 왜 이렇게 의욕이 안 생기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하지 못하는 현수 씨의 마음이 바로 그러하다. 현수 씨는 지금 중간고사 시험을 앞두고 도서관에 가서도 책에 집중할 수 없다. 부모님은 그의 약한 의지와 집중력을 탓하지만 그 문제만은 아니다. 문제는 그가 어린 시절에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모른 채 기계처럼 부모님이 정해준 학원에 다닐 때부터 시작되었다. 그의 내적 동기를 손상시키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가 모두 문제의 발단이었다. 타인이 이미 설계한 삶에서 벗어나기, 자기 결정성. 동기 이론가인 에드워드 대시와 리처드 라이언 박사는 자기 결정성 이론으로 내적 동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기 결정성이란 말 그대로 스스로 결정하고 밀고 나가는 주체성을 의미한다. 그들은 방대한 실험과 연구를 통해 자기 결정성이 개인의 행복과 건강,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다. 꼭 자기 결정성 이론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개인의 주체성을 중시하고 그것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탄생과 성장 과정은 개인의 주체성을 점점 더 탄탄하게 만들어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막 태어났을 때 우리는 무엇이든 스스로 할 수 없고 행동 방향은 물론 생존조차 전적으로 부모님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한다.
그러기에 주변 사람들의 반응과 기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척이나 중요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리는 점점 우리 안의 힘을 키워왔고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가 원하는 것을 찾기 시작했다. 우리 안의 내적 동기를 발견한 것이다. 이때 주체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각자의 다른 내적 동기를 존중해주는 환경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지치고 힘들어도 원하는 것을 해내기 위해 밀고 나갈 자기 안의 힘을 키워나가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볼 수 있는 용기를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수 씨의 어린 시절을 살펴보면 내적 동기를 찾고 기르는 기회를 가져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오히려 그의 삶은 부모의 기대에 맞춰 펼쳐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다른 사람들보다 성취에 대해 큰 열망이 있었던 그의 부모는 오랫동안 기다리던 아들이 태어나자 자신들이 삶에서 이룬 것은 물론이고 못 이룬 것까지 현수 씨가 이루기를 기대했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쉴 새 없이 돌아가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 현수 씨를 배치시켰고 학업적 성취를 위해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래서 현수 씨는 스스로 결정을 하거나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었고 그저 부모의 기대에 맞춰 묵묵히 학원을 전전했다. 그가 힘들어할 때마다 그의 부모는 언제나 다 너를 위해 대학에만 가면 이라는 말로 설득했다. 그 역시 마음속에 대학에만 가면이라는 마지노선이 생기게 되었다. 이제 대학에 들어와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지만 현수 씨는 이제 더 힘들어지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스스로 하고 싶다는 내적 동기가 아닌 부모의 기대에 따른 보상과 처벌의 외적 동기에 맞춰 공부를 해왔기 때문이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결정해 나가는 자기결정성을 기를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나라는 사람으로 우뚝 서기 위해 사춘기 시절까지 나는 엄마의 완벽한 딸이자 아빠의 모범적인 딸이었다. 훌륭한 학생이었고 썩 괜찮은 친구였고 누구에게나 상냥한 사람이었다. 아니, 이었다 보다 이고자의 노력을 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겠다. 모든 사람의 기대를 맞춰주는 완벽한 사람이 되기란 불가능하니 말이다. 그럼에도 나는 그 불가능에 도전하려고 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려다 보면 내가 누구이며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다 누군가에게 무엇이 되며 그들은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훨씬 더 중요해진다. 누구에게나 완벽하게 부합하는 사람이 될 수 없기에 모든 기대에 맞추고 싶을수록 자신에 대한 불만과 타인에 대한 원망감은 점점 커져갈 수밖에 없다. 그런 딜레마에 빠져 고민하던 나는 스스로에 대해서 갑갑증을 느꼈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답답했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다. 누구나 시행착오를 통해 모든 기대를 들어줄 필요가 없다는 사실과 나와 다른 타인의 기대를 받아들이게 된다. 하지만 심리학만큼 우리의 갑갑함과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주는 것도 없다.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살펴보다 보면 우리가 누구의 아들, 딸, 애인, 친구가 아니라 주체적이고 책임감이 있는 나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다. 행복과 건강에 대한 모든 연구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단 하나의 관점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의 차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따로 또 같이 어우러질 수 있어야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나를 해방시켜주고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좋은 통찰을 주었던 이론들은 모두 기대라는 주제를 관통하고 있었다. 기대와 관련된 이런저런 심리학 이론과 설명들은 나의 사춘기 시절 내내 마음속에 자리 잡혀 있었다. 이런 이론들을 바탕으로 상담을 하면서 나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듯 타인의 기대에 얽매이고 비현실적인 기대에 매달리며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되었다. 내가 가진 마음의 주제와 비슷한 사람들의 어려움과 갑갑함은 더 진하게 나의 마음을 울렸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 더 고민하고 공부했다. 그 결과 잘못되고 비현실적인 기대가 사실은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더불어 기대를 바라보는 방식을 아주 조금만 바꿔도 일상이 훨씬 더 행복하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책은 바로 그런 통찰을 나눔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기대에 대한 건강하고 균형 잡힌 관점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기대를 둘러싼 여러분의 마음에 대해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이 그려보았다.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으며 살아왔고 기대가 좌절되었을 때 힘들어한다. 모든 기대를 다 들어주려고 하다가도 때로는 완전히 벗어나 어디론가 숨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 주로 좋아하는 일을 하는 편이지만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일도 많다. 다른 사람의 기대하는 눈빛에 힘을 받아 더 잘하기도 하지만 부담감 때문에 잘하던 일을 그르치기도 한다. 눈치를 살펴 다른 사람의 기대를 파악하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의 눈으로 스스로를 평가하며 위축되기도 한다. 주변 사람들의 말에 쉽게 흔들리고 스스로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낄 때도 있다. 겉모습만 보고 섣불리 판단을 내려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오해와 편견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때가 있다. 악착같이 무엇인가를 해야만 뒤처지지 않을 것 같아 자주 긴장한다. 이러한 묘사에 여러분은 어느 정도 공감을 했을 것이다. 기대는 모든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보편적인 주제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은 위의 묘사가 비단 여러분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서 안도감을 느낄 것이다. 또 일상에서 어떤 시도가 필요한지 해결의 실마리를 얻게 될지도 모르겠다. 시행착오를 겪으며 기대에 대해 점점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관점을 세워가는 길에 부디 이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이 책을 마치기 전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 기도문이 있다. 상담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갑갑함과 자신에 대한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에게 자주 인용해주는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문이다.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한 마음을 주시고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을 위해서는 그것에 도전하는 용기를 주시며 또한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문은 우리가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전하고 있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기대에 대해서도 적용해 볼 수 있다. 받아들여야 할 기대에 대해서는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한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기대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것과 기대하지 않아도 좋을 것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로서 말이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 한층 더 가벼워질 것이다. 앞으로 여러분의 일상에서 담담한 평정심과 당당한 용기, 그리고 그 무엇보다 순간순간 나에게 필요한 것이 평정심인지 용기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키워나가길 응원한다. 모든 기대를 다 들어줄 필요는 없다. 힘들 때마다 내가 타인에게 받고 있는 기대와 내가 타인에게 하고 있는 기대를 돌아보자. 그러면 누군가의 완벽한 무엇이 되기보다 나 자신에게 충실하고 다른 사람과도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건강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얽매이지 말고 나답게, 왜곡하지 말고 조화롭게 살자. 마지막 장에서 저자가 소개하는 성프란체스코의 기도문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기대에 대해서도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받아들여야 할 기대에 대해서는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한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기대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것과 기대하지 않아도 좋을 것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것은 정말 멋지네요. 어떤 일을 해내는 데 있어서 부담이라는 짐을 어깨에 메고 있느냐, 담담히 받아들이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최선을 위해 노력하느냐는 정말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생활 속에서 지혜로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내 삶에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위해 노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산책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